김프로 자세 가르쳐준다며. 왜 이렇게 붙어? 스윙은 밀착해야 정확하거든요. 느껴지세요? 제 가슴이 사장님 등에 닿는 거? 이건 레슨이 아니잖아. 나이가 예순인 사람이야. 예순? 근데 여긴 아직 30 같은데요? 사장님 바지 앞쪽이 벌써 이렇게 불어 있잖아요. 미주야, 이러지 마. 들키면 큰일 나. 문 잠갔어요. 오늘은 골프 레슨 말고 다른 레슨을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61, 건설회사 임원으로 은퇴하고 남은 건 시간뿐인 늙은이입니다. 필드에 나갈 힘은 붙여도 스크린 골프장은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저 돈 많은 은퇴자 혹은 매너 좋은 사장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더 이상 저를 남자나 아버지로 필요로 하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그 좁고 어두운 스크린 골프장 룸 안에서 만난 한 여자와 제 마지막을 건 도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저는 텅 빈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은퇴한 저보다 더 바빴습니다. 아침이면 문화센터다, 동창 모임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현관을 나섰죠. 여보, 나 늦어.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요. 아내는 평생을 제 그림자처럼 살다가 제가 은퇴하자마자 자신만의 세상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저의 텅 빈 거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세상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넘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희 부부처럼 60대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손을 잡아봤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다 썼습니다. 아버지, 차키 좀. 민수야, 주유는 하고 다녀라. 네네, 알았어요. 하지만 그 녀석이 주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를 돌려받으면 언제나 기름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녀석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집에 굴러다니는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거실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집 정말 좋더라. 강남 아파트 맞지? 응, 우리 아버지가 건설사 임원이셨거든. 대단하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는데? 그냥 집에서 쉬셔. 은퇴하셨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숨어서 그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내에게 잊힌 남편,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아버지. 그게 제 61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만이 제가 사장님이라 불리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동네 스크린 골프장이 폐업하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주, 32살의 젊은 여자 프로였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타이트한 골프웨어 위로 드러난 터질 듯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짧은 치마 아래로 뻗은 매끈한 다리. 그녀는 골프 프로라기보다는 마치 남자를 홀리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매너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다고. 그 뻔한 립 서비스에 제 늙은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 손님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텅 비어 있었고 카운터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안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느 방으로 들어가실래요? 아무 데나 괜찮아요. 그럼 1번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가 제일 조용하거든요. 1번 방은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방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스크린 화면만이 창백한 빛을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스윙이 좀 무너지신 것 같아요. 제가 원포인트 레슨 좀 해드릴까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서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젊은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찰칵칵. 그 소리가 마치 제 운명이 잠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저는 채를 잡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제주도의 푸른 골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풍경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젊은 여자의 냄새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굳어 있어요. 힘을 좀 빼셔야죠. 그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저 자세를 교정하는 손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은밀하고 끈적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셔츠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가슴이 제 등 뒤에 밀착되었습니다. 얇은 골프웨어 너머로 그녀의 체온과 말랑한 감촉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장님, 엉덩이를 좀 더 뒤로 빼셔야죠. 그녀의 손이 제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더듬었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혹이었습니다. 김프로,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왜요? 싫으세요?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몸은 솔직하시네요. 여기 엉덩이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 좀 보세요. 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늙은 몸은 20대 청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지 앞섬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이 남성성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돌아와 제 눈을 판이 쳐다봤습니다. 어머, 사장님, 허리 힘이 아직 젊으신가 봐요. 나랑 도망갈래요? 아무도 없는 데로. 그녀의 시선이 제 불룩해진 바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걸로 공을 치면 300m는 날아가겠는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60평생 이런 노골적인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언제나 의무였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김프로, 장난이 좀 심하네. 장난 아닌데요. 그녀의 눈은 애원과 욕망이 뒤섞여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나 너무 외로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저처럼 그저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외로워, 김프로.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벨트를 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레슨은 스윙 말고 홀인원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제 바지를 내렸습니다. 어두운 룸 안, 스크린 골프 화면에서는 나이스 샷이라는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녀의 젖은 입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안은 뜨거웠습니다. 제 늙고 주름진 피부가 그녀의 붉고 젖은 혀에 감기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몸은 다시 젊음을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아, 김프로.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가에 타액이 번들거렸습니다. 사장님, 저기 소파로 가요. 그녀가 저를 좁은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소파는 낡고 좁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짧은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속옷도 입지 않은 하얀 엉덩이가 드러났습니다. 넣어줘요. 사장님의 그 힘으로 꽉 채워줘요. 그녀가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좁고 뜨거운 그곳이 제 늙은 욕망을 집어삼켰습니다. 좋아요. 사장님, 내 안이 좋아요. 그녀는 짐승처럼 허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팽팽한 가슴이 제 얼굴 위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그 가슴을 젖을 빠는 아이처럼 탐욕스럽게 빨았습니다. 땀 냄새, 화장품 냄새, 그리고 비릿한 정사의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는 다른 손님이 왔는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프로님, 계세요? 누군가 카운터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제 입을 막으며 더 격렬하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없는 척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야. 그 배덕감이 들킬지 모른다는 그 공포가 쾌락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녀의 조임이 강해졌습니다. 싸줘요. 사장님, 내 안에 잔뜩 싸줘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부여잡고 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 60년 인생 중 가장 뜨겁고 격렬한 사정이었습니다. 정사가 끝난 뒤 우리는 땀에 젖은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스크린 화면에는 여전히 골프 코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잔디, 하늘, 구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최고였어요. 젊은 남자들보다 훨씬 좋아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표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쥐어주려 했습니다. 이 정도의 쾌락이라면 무언가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배워온 방식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레슨비라고 생각해. 내가 돈 받고 몸 판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사장님이 그냥 남자로 보여서 그래서 그런 건데. 사장님도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울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돈이 아니라고? 그럼 뭐란 말입니까? 평생을 살면서 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아들과의 관계도, 회사에서의 관계도 모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제 돈을 거부했습니다. 김프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됐어요.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녀는 저를 1번 방에 홀로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짙은 향수 냄새에 파묻혀 제 자신이 얼마나 늙고 추한 놈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수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골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그녀를 사려 했던 제 자신이 경멸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그 뜨거웠던 몸을 다시는 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왔어요. 밥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푸석한 피부, 늘어진 뱃살, 생기 없는 눈빛. 방금 전 저를 거부했던 김프로의 팽팽한 가슴과 땀으로 젖어 반짝이던 그 하얀 허벅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골프 재미 붙였나 봐. 난 아들네 집 좀 다녀올게. 손주가 눈에 밟혀서. 아내는 제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침실, 텅 빈 제 가슴. 그 소외감이 저를 다시 김프로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게 앞에서 밤늦도록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11월의 찬비였습니다. 옷이 젖어 들어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봐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저를 보고 그녀는 그저 말없이 제게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러고 있어요? 감기 걸려요. 김프로,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나는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저는 61의 늙은이였습니다. 그녀 앞에서 비를 맞으며 사랑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그녀는 저를 가게 안으로 다시 그 1번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제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수건으로 제 늙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결혼했어요, 사장님. 5살 어린 남자랑. 근데 그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매일 나만 때려요. 그녀가 자신의 팔을 걷어 보였습니다.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팔뚝뿐만 아니라 어깨, 등, 허벅지까지. 그녀의 하얀 피부는 폭력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가게도 사실 그 사람 도박 빚 갚느라 내놓은 거예요. 사장님한테 처음 접근한 거 맞아요. 돈 많은 나이 드신 분, 한 분 모셔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나한테 돈을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안아줬잖아요. 나 사장님 앞에서 처음으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저 짐승 같은 놈에게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남은 남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깼습니다. 그녀의 남편, 그 녀석의 도박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샀다. 아니, 나는 그녀를 구원했다. 아내도 아들도 내게서 돈만 바라봤지만 이 아이는 나로 인해 구원받았다. 나는 그녀의 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를 그 폭력과 빚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의 땀 냄새가 아닌 그녀의 샴푸 향기가 이제는 제 이불에, 제 살결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내 남자예요.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거래가 아닌 진짜 연인처럼 변했습니다. 김프로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사장님, 이제 술 그만 드세요. 몸 챙기셔야죠. 우리의 섹스는 더욱 절박하고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섹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원자로 숭배했고 저는 소유자로서 그녀를 탐했습니다. 사장님, 나 이제 사장님 여자예요. 그 사람 말고 사장님한테 길들여질래요. 그녀는 오피스텔의 침대 위에서 제게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그녀의 젊은 몸이 이제 돈이 아니라 오직 저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 늙은 남자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뒤엉켰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카드 내역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액의 채무 변제, 오피스텔 월세, 호텔 이용 내역, 명품 구매. 아들은 제가 단순한 외도가 아닌 사기를 당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이 돈 뭐예요? 어머니랑 저한테 줘야 할 유산 아닙니까? 저는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내 돈이다. 아버지가 번 돈이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번 돈이잖아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아들은 저를 미행하기 전에 미주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제가 없는 틈을 타서였습니다. 그날 밤 미주가 제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상철 씨, 오늘 아드님이 다녀갔어요. 뭐, 민수가? 거길 왜? 이거요. 3천만 원이래요. 이거 받고 당신이랑 헤어지래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밀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말했죠. 당신 아버지는 나한테 하룻밤에도 이거보다 더 쓴다고. 당신은 돈도 힘도 아버지의 그 뜨거움도 없잖아요. 난 당신 아버지를 사랑해요. 꺼지는 건 당신이에요. 그녀가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쾌했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하던 아들 녀석이 내 여자에게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매일 더 비싼 거 사줄게. 저는 그날 밤 그녀를 더욱 거칠게 안았습니다. 아들을 이겼다는 정복감이 제 늙은 몸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손주를 보러 갔다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녀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내의 냉소와 아들의 분노가 저를 더 깊은 쾌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집에 가도 돼요. 괜찮아. 아무도 없어. 무서운데.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녀는 아내가 평생을 가꾼 그 깨끗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아저씨, 집 정말 좋네요. 그녀는 제 침실로 망설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위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은 좋겠다. 이런 데서 살아서. 내려와. 거긴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왜요? 어차피 곧 내 자리 될 거 아니었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내의 침대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의무감으로만 누웠던 그 자리. 그 위에서 저는 내 딸보다 어린 여자와 뒤엉켰습니다. 이건 완벽한 배신이었고 완벽한 쾌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화장품을 그 비싼 크림을 자신의 몸에 바르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아저씨, 사모님 냄새 나요? 아니면 내 냄새 나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침대 시트가 우리 둘의 땀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격렬하게 그녀를 탐하는 순간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칵. 여보, 나 왔어요. 아내였습니다. 저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미주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용히 해. 이쪽으로. 저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옷가지를 제 방 붙박이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죽은 듯이 숨어 있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여보, 있었어요? 웬일로 일찍 들어왔네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근데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냄새? 무슨 여자 향수 냄새 같은데요. 독하네요. 아내가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거 내가 당신 거 로션이라도 발라봤지. 어머, 주책이긴 남자가 무슨. 아내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나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당신도 마실래요? 그래. 아내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붙박이장 아니었습니다. 미주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윙. 아내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뭐가? 휴대폰 진동 소리 같은데요. 아내가 붙박이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아내가 붙박이장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네가 거실에서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는요? 어머, 민수 왔어. 아버님 방에 계셔. 아내가 저를 힐끗 보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붙박이장 문이 열리고 미주가 울상이 되어 기어 나왔습니다. 아저씨, 나 이제 갈래요. 무서워요. 그녀는 옷을 끄입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마시라고 가져다 준 그 물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다음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그 붙박이장에 뭐 있었어요? 뭐가? 웬 젊은 여자 귀걸이가 떨어져 있네요.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우가 든 모양이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제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 전이 고요함이라는 것을. 서재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네, 지금이에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 사람이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민수는 제가 그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압니다. 멍청한 것. 그 사람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사람은 늘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민수를 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내 딸보다도 어린 여자를 내 침실, 내 이불 속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더러운 늙은이. 그날 뺨을 때린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이래 다 네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그래요. 어디 한번 불타보시지요. 당신이 그 어린 여자와 뒹구는 동안 나는 당신이 평생 이룬 모든 것을 가져올 겁니다. 민지는 딸리메노 미니에 이러는 당신이 평생 이룬 모든 것을 가져올 겁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의 아내로 30년을 버틴 유일한 대가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분노가 저를 더 깊은 쾌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미주와 1박 2일로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라오기 전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속초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크린 골프장이 아닌 진짜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상철 씨, 너무 좋아요. 나 이렇게 바다 본 거 10년 만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연애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돈이나 구원의 목적이 아닌 담쓰는 순수한 애정으로 그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늙은 육체, 늘어진 뱃살을 그녀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그런 제 뱃살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 나는 당신의 이 모습이 좋아요. 돈도 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요. 그 행복한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야? 그 여자랑 같이 있지? 어머니 쓰러지셨어. 당장 안 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동시에 미주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년아, 너 어디야? 그 늙은이랑 붙어 먹으러 갔냐? 당장 안 와? 너네 집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 현실이, 지옥이 이 낙원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술병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세요. 모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지금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 책임? 뭘로? 그 여자한테 오피스텔 사주고 노박 빚 갚아주느라 퇴직금 다 날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 돈 아버지 혼자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참고 살면서 모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 여자한테.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 미친 소리였습니다. 60평생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어본 적 없던 제가 가족들 앞에서 이 무슨 추태란 말입니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저를 진심으로 원했던 그 아이를 그냥 스크린 골프장 여자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내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지금 아들 녀석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내가 병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더러운 늙은이, 평생을 당신 하나 보고 살았는데. 하지만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뺨을 맞고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 아내의 그 차가운 손길, 그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긁어모아 미주가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미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기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늙은이랑 뒹굴고 다니더니 돈 맛을 봤어? 노아, 이 자식아, 이 돈, 상철 씨가 나 지켜주려고 준 돈이야. 그 순간 그 녀석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닌가 그 늙은이냐? 녀석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61의 늙은이였습니다. 녀석의 주먹 한 방에 저는 벽에 처박혔습니다. 더러운 놈들 둘 다 죽여버릴 거야. 녀석이 깨진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아들 녀석이 아들 민수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를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수야, 안 돼, 위험해. 젊은 놈이 술병을 들고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뭐야 이 자식은? 저는 제 몸을 날렸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제 늙은 배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떴을 때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그 여자는 김프로는 무사하냐? 아들 녀석은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프로의 남편은 살인 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고소당하고 아내에게 이혼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병원 입구에 그녀가 김프로가 서 있었습니다. 멍투성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나 돈 없어. 다 끝났어.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장님 나도 다 잃었어요. 그 사람 감옥 갔고 이 가게도 결국 넘어갔어요. 우리 둘 다 알거지가 됐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돈 없어도 허리 힘은 아직 괜찮으시죠? 나랑 도망갈래요? 아무도 없는 데로.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도 제 아내도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 맹랑한 여자는 알거지가 된 제 앞에서 제 허리 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얻은 채 우리는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 61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저렇게 젊은 여자와 함께라니.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택시를 1시간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작은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상철아, 와라. 일손 필요하다. 동창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과수원 옆에 딸린 작은 오두막. 화장실도 밖에 있고 보일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미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게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먹던 그 차가운 밥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상철 씨, 입 벌려봐요. 그녀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저에게 이렇게 밥을 떠먹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차려준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낮에는 과수원에서 일했습니다. 사과나무를 돌보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건설사 임원 시절의 그 부드러운 손은 사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농부의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제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상철 씨, 나 배 아파. 어디? 병원 가야 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응, 우리 아기야.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1의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가 낳아줄 아이였습니다. 미주야, 미안해. 왜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나 이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괜찮아요. 상철 씨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 그래도 나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직도 밤마다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주가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상철 씨, 우리 잘 살면 돼요. 응, 그래야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건설사 임원이 아니라 시골의 작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땁니다. 아내가 가져간 재산, 아들이 퍼부은 욕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미주가 배가 부른 모습으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상철 씨, 밥 먹어요. 저는 그녀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곧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저는 사과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뭐 해줬어? 된장찌개요. 상철 씨가 좋아하는. 그래, 고마워.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 낡은 그릇. 하지만 따뜻한 밥. 이것이 제가 평생 꿈꿔왔던 행복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 미주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파? 괜찮아? 응, 아기가 발차기 하나 봐. 힘이 세요. 그래, 나 닮아서 그래.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안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이였습니다. 61에 얻은 제 마지막 아이. 어느 날 동창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너 후회 안 하냐? 뭐가? 민지는 떨리는 떨림의 질이 뭐가? 민지는 떨림의 질이 뭐가? 그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온 거. 강남 아파트 퇴직금 가족.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 글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봐. 후회는 해. 매일 밤 아내 얼굴이 떠올라. 민수 목소리가 들려. 그럼 왜 안 돌아가?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다리를 끊었어. 그럼 행복하냐? 저는 미주가 있는 오두막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몸으로 힘겹게. 행복해. 처음으로. 동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주를 데리고 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모 나이가 32이면 괜찮은데 아버지 나이가 62이시면 아기한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기 잘 낳을 수 있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파, 상철 씨. 조금만 참아. 곧 끝나. 곧 끝나. 나 잘 낳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강한 여자야. 그녀가 웃었습니다. 진통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저는 분만실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동창이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상철아, 담배 피울래? 아니, 끊었어. 애기 아빠가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 대단하네. 60 넘어서 금연까지. 새벽 5시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라고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딸이라고
제게 딸이 생겼다고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상철 씨, 우리 딸이에요. 저는 그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상철 씨, 우리 셋이서 잘 살아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동창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상철아, 타. 우리는 과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은 좁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미주가 아기를 재웠습니다.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상철 씨, 이름 뭐로 할까요? 네가 지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어야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어때? 희망이요? 응, 우리의 희망이잖아. 그녀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희망이, 박희망. 우리는 아기를 내려다 봤습니다. 희망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제 61에 얻은 제 마지막 희망.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그게 사랑이었냐고. 아니면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이었냐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할 가치가 있었냐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늙은 남자의 이기적인 욕심이겠죠. 매일 밤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설칩니다. 그 죄책감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미주를 안고 있으면 그 모든 죄책감을 잊게 됩니다. 60년을 살면서 저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말만 알고 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제 것이 아니었죠.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틀린 선택입니다. 저는 나쁜 놈이고 이기적인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0년일지 20년일지 그 남은 시간을 저는 지옥에서 벌을 받더라도 이 여자와 그리고 내 마지막 아이와 함께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다. 환갑에 찾아온 스크린 골프장의 인연. 그것은 늦게 핀 꽃이 아니라 그저 제가 선택한 제 마지막 인생입니다. 오늘도 저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땁니다. 미주는 오두막에서 희망이를 돌봅니다. 해질녘, 저는 사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면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희망이가 웃으며 제게 손을 뻗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잊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강남 아파트도 퇴직금도 저는 희망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리고 미주와 함께 좁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제 62의 저녁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제 마지막 인생입니다.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